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상심리학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이론, 첫 번째 핵심 이론 이렇게 보시면 이상심리학을 설명하는 이론들인 거예요. 이상심리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어떤 정서 또는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 인지정서 행동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신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니까요. 이 비정상적인 정서와 사고와 행동이 무슨 이유에서 발생하게 됐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심리학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 개론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그러면 비정상적인 정서,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의미 특징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정신분석이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요 시간에는 이제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이상행동의 원인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무의식적 갈등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주 양육자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경험들이 이게 무의식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무의식 안에서의 다양한 갈등들 다양한 역동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서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그 프로이트가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를 어떻게 프로이트는 설명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쾌락의 원리에 기초한 이드라는 거, 현실 원리에 기초한 자, 도덕 원리에 기초한 초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 심리학 개론 같은 데서 보통 이제 이렇게 수면 아래 들어간 걸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이드, 이게 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슈퍼이고.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요건 의식, 요건 무의식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요 자아의 세 요소가 서로 갈등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이드는 이거는 이제 쾌락 원리, 요건 쾌락 원리를 따른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실 원리를 따른다. 그리고 슈퍼 이거는 이건 도덕 원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 심리학 개론 같은 거 공부할 때 여러분이 들어보셨음직한 내용. 근데 이제 그 이상 심리학에서는 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이고의 무의식적 영역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이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방어 기제를 이고의 무의식적 영역, 그러니까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이 방어 기제 사용이 적절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방어 기제 사용이 너무 하나의 방어 기제 사용에 고착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방어 기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종류의 방어 기제들 중에서 역기능적인 방어 기제를 너무 반복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자아가 원초화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이 자아가 요 이고가 이드와의 관계에서 이 이드가 이게 영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드가 딱 이렇게 의식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이거에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증적 불안 때문에 이제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경증적 불안 때문에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방어 기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특정 방어 기제에 고착이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고안해냈던 방법들은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꿈 분석, 그 다음에 저항 분석, 훈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적 접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이론에 대한 평가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은 분석가가 개인의 무의식을 분석해 주는데 그 개인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저의 분석가예요. 그 치료자예요. 제가 환자인데 제 무의식을 분석해. 그럼 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내가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무의식이니까. 의식이 아닌 게 무의식인데 무의식을 분석해 주는데 내가 그런 무의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죠. 너무 주관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이론은 이 이드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드를 핵심적으로 보는데 이 이드의 욕구 중에 성욕과 공경욕이 가장 핵심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욕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 충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일부 환자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 특별히 히스테리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다 성욕 또는 공격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과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내부의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인 갈등. 이드이고 수포이고 요 갈등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의 갈등이 주된 거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또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은 개인 무의식이 이 개인의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로 언제까지냐 0세부터 6세 정도의 어떤 경험들이 강력하게 무의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초기의 경험에 이제 그 집중해 있고 그러면 그 개인 무의식이 이렇게 그 나타나졌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 무의식이 나타나지게 된 어떤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그래서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이야기를 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의 효과가 너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가가 분석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또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편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이건 무의식을 너무 강조를 한 이론이죠. 이 무의식을 너무 강조한 이론과 정반대돼서 무의식은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데 행동주의 이론 자체는 우리가 검증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것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 정반대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 개론 공부하신 분은 뭐 많이 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행동주의 이론에서 보시면 꼭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그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행동주의 이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인간의 행동에 연구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 관찰 불가능한 건 다루지 말자.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한 번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주로 반복하고 있는 행동은 이거는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 건강한 행동을 반복하면 매우 좋겠죠. 근데 이것도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불건강한 행동, 아주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도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학습은 철저하게 주변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내면의 어떤 뭐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딱 조성하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어떤 환경을 딱 조성하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이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쁜 행동을 해. 우리가 그 고쳐야 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 그러면 그 환경이 딱 만들어져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경을 해체시키고 다른 환경을 만들면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게 행동치료에서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그 다음에 모방학습, 관찰학습, 사회학습 뭐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이론이 메인이 된다. 이상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냐? 속어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강화와 처벌,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모방학습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그 심리 치료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론에 대한 평가, 행동치료 이론, 행동주의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냐? 첫 번째 보시면 너무 환경을 강조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환경이 딱 만들면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이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개인은 무슨 의미가 있어? 개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너무 강조하고 개인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너무 부정한 거 아니냐. 그래도 사람이 뭔가 자신의 고민과 선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비판거리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에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과 반응은 동물에게서 나타나죠. 동물 이렇게 그 왜 우리 고전적 조건형 파블로프 실험 보면 총소리 들려면 침 막 흘리는 거 이런 거 자극을 준 반응이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사람에게서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그 어떤 고등한 정신적인 활동, 정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내면의 심리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무시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아주 잘 들어맞는 건 어떤 치료에 잘 들어맞냐면 공포나 불안 요 치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불안장애와 관련된 장애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아주 잘 들어맞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다양한 장애들에는 행동치료 이론이 그렇게까지는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행동치료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을 동물로 치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지행동 이론이라고 인지치료 이론이라고도 해도 되고 원래 인지치료 이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행동치료 이론을 믹스해서 최근에 들어선 인지행동 이론으로 다 그 거의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 보시면 인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를 인간 정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요. 해석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딱 직선적인 그런 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메인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는 건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사건이 안 생기게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좋지만 사건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라는 거죠. 인지. 사람의 인지가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행동치료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서 그다음에 행동의 핵심 키는 인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지치료에서 그다음에 인지행동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와 아론 백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 학자로 등장을 하죠.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REBT 이론,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우리 교재는 이제 합리적 정서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 이론으로 이렇게 완성된 건 REBT,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치료 이론을 이야기를 했고 아론 백은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이 두 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설명 방식 이제 뭐 그다음에 치료 방식에서 좀 차이를 보여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인간의 역기능적 사고 또는 신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모두 건강하게 기능적으로 사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역기능적이 된다든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적응적인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역기능적이고도 부적응적인 어떤 신념들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정하는 게 인지치료에서의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 등 부적응적인 인지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이 뒤를 이끌고 있는데 이 앞에 게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이면 이 뒤에 것도 당연히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인지와 연관해서는 인지적 결손, 그 다음에 인지적 왜곡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결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그 부족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인지적 왜곡은 비틀어져서 발생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치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 둘은 당연히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둘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 비난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좋아. 그 역기능적인 어떤 사고, 부적응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 좋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인지치료의 맹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지치료는 실제 이제 상담 장면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인지치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인지적인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능적이지 못해.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부적응적이야. 그럼 이걸 합리적이고 기능적이고 적응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사고의 능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 훈련이 아주 좀 덜 돼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도 인지 치료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예제 1번 보시면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인지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도대체 뭐냐?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리적 현실보다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이구나.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또는 결손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인지적 기능의 어떤 편향 또는 결손과 밀접하게 관련돼. 이건 인지 이론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설명 방식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 핵심 이론 2번 보시면 이제 이상 심리학에 대한 주요 이론, 또 다른 이론들이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제 생물학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세 개 본 건 전형적인 심리학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떤 원인들, 이상 심리, 비정상적인 사고, 비정상적인 감정,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이유를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접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생물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 보시면, 최근 이상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를 직접 촬영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원인보다는 어떤 그 이제 신체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런 원인들을 찾는 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 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어떤 걸 할 때 뭐 뇌가 어떻게 뭐 기능하고 이런 거 가끔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생물학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의사 또는 심리학자들이 뇌를 직접 스캔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정상적인 또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움직일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이런 연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특징 첫 번째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정신장애 또는 이상행동 이런 것들 유발하는 원인을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뇌 연구가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정신장애도 어떤 신체적인 장애와 유사하게 어떤 신체적인 원인에서, 신체적인 원인 어떤 신체? 뇌. 다른 뭐 이렇게 손, 발 이런 거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우리의 뇌, 이런 신체적인 원인, 뇌의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생물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전형적인 게 자폐 같은 게 이제 뇌의 문제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더 약화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자폐 자체의 발생 그리고 자폐 자체의 어떤 문제는 전형적으로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 유전적인 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TV 같은 데서 보면 또는 길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다운증 후군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운증 후군은 전형적으로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운증 후군이 나타났을 때는 지적 장애가 100% 동반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인지정 행동적인 문제들이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는 어떤 정신 질환, 정신 장애 이다 보니까 그 생물학적인 입장을 전형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뭐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 없잖아요. 또는 어렸을 때 양육 환경 또는 이 사고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을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생물학적인 원인은 유전적 요인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자폐 이런 것도 유전적 원인들 많이 찾고 있고요. 유전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게놈 지도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뇌의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뇌의 생화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물 치료를 위한 약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 연구의 경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에 대한 정신장애 원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뇌 자체를 이렇게 검사하는 게 많이 발달했죠, 기계가. 물론 사후에 뇌를 기증받아서 그 뇌를 이렇게 이렇게 해부를 해서 뇌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계 장치들,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 MRI 같은 거, 그다음에 양전자 단층 촬영 같은 거, PET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최첨단 뇌 영상 촬영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뇌를 산 사람의 뇌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거 직접 스캔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를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 전기 충격 치료, 뇌 절제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생물학적 입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생물학적 입장 자체를 너무 강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입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심리적인 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이제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약 먹으면 해결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그런 입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비판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물학적인 입장을 지지했을 때 약물 사용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 그러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게 부작용이 크냐 작으냐, 나에게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과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전형적으로 ADHD 같은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전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있어도 먹는 게 훨씬 기능적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기능적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권하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2번에 보시면 통합적 입장.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상심리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통합적 입장.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론이 정확하게 그걸 다 설명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믹스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접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 보시면은요. 두 번째 점에 이상 행동에 대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이제 시도하는 이런 시도였는데요. 시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 또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앞뒤로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만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만나서 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떤 정신질환, 병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많이 피곤하면 내가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는 몸이 많이 피곤하면 눈이 막 침침해지고 아프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눈이 가장 취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피곤한 상태라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내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내가 건강성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을 딱 만나게 되면 그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내 취약한 게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은요.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의 특성,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경험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시너지를 일으킨다. 시너지는 꼭 좋은 쪽으로만 일으키면 참 좋은데 나쁜 쪽으로도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시너지를 일으켜서 병으로 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근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걸 경험했다고 해서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막 이렇게 일부는 죽고 막 해서 간신히 살아 들어왔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걸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냐? 그렇지가 않고 대략적으로 30에서 40% 내외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동료가 죽은 걸 목격했던 군인들, 그 군인들 중에서 대략 한 30에서 40% 내외의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60에서 70%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경험을 안 해요. 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지만 취약성이 있으면 그게 발현이 되는데 취약성이 이게 약하고 아주 적으면 발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설명, 그다음 심리적 설명, 사회적 요인 이런 건 다 믹스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정신 장애의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적 접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계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다차원적인, 다요인적인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상 사고, 이상 정서, 이상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이제 2번 보시면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중 다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를 둘 다 고려해서 우리가 사고해야 된다. 이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상행동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계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똑같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이상행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이 달라서 불행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그 심리적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라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하게 잘렸어. 그럼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고 놀러 다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3번 보시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정신장애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거 전형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우울증은 뭘 갖고 우울증이라고 부를 거냐? 그러면 나 좀 우울한데 그럼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저 사람 뭐 친구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어깨도 항상 축 처져 있고 뭔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고 최근에 들어서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어디 모임에 나가자 그래도 안 모임 저 사람 우울증인 것 같아. 그러면 뭘 갖고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주관적으로 기분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렇게는 부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명확한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이 기준점을 넘어오는 요 사람들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 기준이 있어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걸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기준집입니다. 기준집.
이렇게. 그래서 우울증, 이렇게 우울증을 쭉 넘겨서 우울증을 보시면 이러한 게 있으면 우울증, 이런 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기준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번, 의 및 역사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에 증상, 증후 및 장애 경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장애를 분류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요렇게 묶어서 요 사람들을 우리가 우울증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고, 증상으로 또 요렇게 묶어서 요 사람들을 우리가 조현병, 정신분열증 예전에 조현병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고, 요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그럼 우울증 환자들은 도대체 왜 우울증에 걸릴까라고 하는 걸 연구가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야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연구를 하지. 산발적으로 있으면 이 사람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뭐 상태고 뭐 이제 이런 것만 하면 그 사람 우울증 자체를 연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모아야. 그다음에 그래야 이와 유사한 증상을 갖고 있는 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단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내 환자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그런 이러한 사람 비슷한 사람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화나 어떤 연구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울증 그럼 우울증 이렇게 이제 알아들어야 뭔가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3번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준집은 우리가 이제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DSM이라고 하는 기준집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 이거 S부터 썼네. DSM이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진단 기준은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미국 정신의학협회, 정신의학협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신의학회라고 부르는 APA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이 APA에서 만든 기준집을 사용을 해요. 정신의학협회잖아요. 정신의학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만 진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DSM. 그래서 DSM의 이름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자 DSA라고 되어 있는데 DSM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DSM이에요. 그러면 DSM을 우리나라랑 미국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많이 쓰겠죠.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의학적인 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DS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준집이 뭐냐면 WHO. WHO는 세계보건기구잖아요. WHO에서 그 이제 정신장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모든 질병에 대한 어떤 기준집,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땐 무슨 병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준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이제 ICD라고 부릅니다. ICD라고 하는 기준집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집 안에 정신장애는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일부분이 정신장애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 장애, 우리가 경험하는 전체 그 신체의 전체 질병을 이야기한 거니까 정신장애에 대한 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장애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진단 기준으로 사용해요. 주로 유럽에서는 이제 이 ICD라고 하는 진단 기준집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D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판까지 나와 있다. 아라비아 숫자를 5라고 쓰고요. 4까지는 로마 숫자를 썼는데 ICD 같은 경우는 이제 11판이 나와 있는데 이 ICD는 조금 이렇게 달라서 WHO에서는 이제 11판이 나왔어요. 11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이 ICD가 좀 이렇게 그 허용해 준 게 뭐냐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어떤 질병은 넣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빼기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 중에 뭘 넣자 뭘 빼자 이런 게 좀 이견이 있어서 우리나라판 출판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2번 DSM-4의 특징. DSM-4는 이제 DSM-5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의미 있게 볼 만한 동그라미 4번 DSM-4 4판에서는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했다. 이 다축 진단 체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진단을 내릴 때 한 가지로만 딱 진단을 내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축 1, 축 2
축 3, 축 4, 그 다음에 축 5. 이렇게 5개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게 다축 진단.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는 신체적인 이런 것도 좀 일부 포함되긴 합니다만 정신장애를 진단 내릴 때 이렇게 5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내려라라는 게 다축 진단책이었어요. 그리고 DSM-4판은 정신장애를 17개로 카테고리를 17개로 만들었습니다. 17개의 카테고리로. 근데 이게 DSM-5판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진단을 안 해. 아무도 진단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없앴어요. 그 다음에 17개의 카테고리를 20개의 카테고리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DSM-5판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큰 3번에 보시면 그럼 DSM-4판의 축 5, 5개의 축이 뭐냐? 1번 축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임상적 증상을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이런 거 다 1번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 축은 뭐냐? 성격장애를 주로 진단하는. 성격장애가 뭔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축 3번은 의학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축 4는 뭐냐면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축 5는 이 사람의 적응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GAF라는 용어를 통해서 GAF라고 해서 이 사람의 적응 수준이 수치 몇 정도의 적응 수준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어요. 어렵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단 안 합니다. 축 4를 썼을 때도 아니 DSM-4를 썼을 때도 이렇게 진단 안 하고 그냥 무슨 장애 이렇게만 진단을 내리더라. 그래서 효용성이 없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걸 5판으로 넘어오면서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예제 3번 핵심 예제 보시면 DSM-3 이후로 사용되어 온 다축 진단 체계에서 정신장애를 기재하는 축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이게 보시면 2004년도에 나왔던 건데 축 2가 정신장애라고 그러니까 그 성격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신적인 질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1과 2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혹시 뭐 미친 척하고 문제를 내면 맞춰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 장애는 축 2에 들어가 있었구나.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